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홀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와우. 네, 멤버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기은님, 네, 데이터 시각화, 더 나아가 데이터 스토리텔링 업무를 하고 있는 이기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박 박사님, 네, 자동화 생각에 뇌가 기계로 바뀐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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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데이터홀릭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계좌로 정기 후원해주시는 귀동련님, 눔나님, 운누나27님, 최승범님, 초록도룡농님, 이초자님, 류지연님, 그리고 유튜브로 정기 후원해주시는 제스전1891님 감사합니다. 데이터홀릭을 후원하고 싶으신가요? 팟빵과 유튜브 공지사항, 채널 정보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후원금은 녹음, 편집, 컨텐츠 제작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데이터홀릭은 데이터 관련 분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저희 방송에 광고를 넣거나 데이터 관련 교육을 의뢰하시려면 data홀릭4@gmail.com으로 문의해주세요.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멤버 근황 듣기 전에 한 가지 공지 말씀 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 조과장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앞으로 데이터홀릭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개인 사정이라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뭐 무슨 큰 문제가 있거나 하는 거는 전혀 아닙니다. 뭐 멤버들끼리 대판 싸워가지고 불화가 생겨서 나간다거나 그런 거 전혀 아니고요. 네. 그거 괜찮은데? 저희 바라던 바, 네. 저희 멤버들도 다들 너무 아쉽게 생각하고, 또 이제 저 개인으로서는 그나마 이제 우리 조과장이 균형점이었는데, 네, 이제 그 주제랑 상관없는 아무 말 대잔치 할 때 알려줄 사람이 없어서 어떡하나 걱정되기도 하는데요. 네, 뭐 개인 사정이 있다고 하니까 어쩔 수가 없겠죠. 네, 그 조과장 듣고 있나? 네, 아마 안 듣고 있겠죠? 뭐 자기도 안 나오는 방송 뭐 듣겠어요? 네. 네, 근데 뭐 데이터홀릭 같이 안 한다고 해서 저희가 연을 끊는 거는 아니니까요. 네, 그리고 또 저는 이제 계속 조과장하고 같이 하는 일이 있어서 이제 종종 계속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홀릭 청취자분들께 종종 조과장 소식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조과장 안녕. 음. 자, 그러면 오랜만에 우리 박 박사 왔으니까 근황을 한번 들어볼까요? 뭐 재밌는 일 있었습니까? 재밌는 일? 우당탕탕이었던 회사가 더 우당탕탕이 되어서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바람 잘 날이 없다는 얘기가 이런데 적용되는 게 아닌가? 뭐 긍정적이긴 한 것 같아요. 이게 뭐 아예 사실 바쁜 일이라는 게 우리 회사의 사업 방향이거나 목표의 방향이랑 안 맞는데 바쁘면 막 이거 너무 스트레스 받고 지치고 그럴 텐데 이러니 어쨌든 사업 방향에 맞게 바쁘고 있긴 해갖고 그건 다행이라고 보고 있고 뭐 이제 작은 사이즈의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일 정도를 쳐내가며 일하기라는 게 쉽지 않구나라는 건 좀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큰 기업에서의 일이라는 건 그 일이 안 되면 안 됨이니까 그냥 일정과 그렇죠. 리소스를 다 쏟아부어서 결국에는 그냥 그렇게 그 형태를 해냄이라는 형태로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리소스가 워낙 작으니까 그 형태로 해냄이라는 거는 모르겠고 어쨌든 함 정도의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형태가 막 바뀌어? 뭐 조정을 좀 한다거나 아니면은 처음부터 목표가 좀 굉장히 작다거나 아니면 극단적으로는 고객이랑 커뮤니케이션에서 나왔을 때는 우리 다 됩니다라고 말해놓고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한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게 뭐 이제 좀 많이 생각이 바뀌어갖고 처음에는 완성도 안 된 걸 왜 내놔였지만 그게 아니면 살지 못하는데 같은 곳이니까 좀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제가 이 회사에서 이런 제품을 잡고 있을 때 얘의 로드맵과 비전과 궁극적인 그림은 이런 식이야라는 그림이 저한테 있었는데
그중에 그게 아니어도. 네, 조금 벗어나 있어도 일부를 그 만드는 데 활용할 수 있어도 야, 혹은 그거를 가는 데 있어서 이제 이게 완성이 안 되는데 우선 내놓고 약간 이런 일련의 것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거기서 좀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렇군요. 저의 역할인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금 요거는 프로덕트 오너라고 부를 법한 사람이 할 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실력 있는 시니어 PO 정도의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계속 하고 있어요. 제가 내가 하기 힘들다. 우선 깜냥이 안 돼. 누가 그건 해줬으면 좋겠다. 굉장히 많이 그 느끼고 있어. 얘기군요. 지금 이 어허. 깜냥은 전혀 안 되고 어. 아니 근데 그 전에서부터 제가 코딩이나 데이터 분석이나 뭐 이런 걸 하기 전서부터 원래 제품을 만들고 싶었던 사람이라는 그냥 막연한 생각으로 살았었으니까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라는 이제 그동안의 벤치마킹이라든지 잘된 회사들의 미래 그림이었다든지 아니면 지금 이 회사에서 어울리는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리는 거는 재밌는 건 맞는데 되게 초보 PO나 초보 기획자 같은 느낌으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좀 그건 답답한 느낌? 그리고 제가 아니었다면 개발자랑 커뮤니케이션 하기 힘들었겠다. 이 생각도 좀 같이 들기도 하고. 본인이 왜냐면 잘한다는 지금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밸런스 게임인 거죠. 기획이 안 되는데 커뮤니케이션은 돼 정도의 느낌이고 실제로 그냥 PO인 사람이 왔으면 저보다 지금 개발자들과 커뮤니케이션 하기 힘들었을 거잖아요. 그건 너무 당연하단 말이에요. 왜냐면 지금 제가 하드웨어, 펌웨어, 라즈베리 파이의 클라우드의 프론트엔드를 다 커버하고 얘기하고 있는 중인데 이거를 PO 한 명이 이거 다 이해하고 같이 얘기한다고? 같이 생각하면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하기엔 저는 맞는데 기획 쪽에 좀 붙어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걸 까먹었구나. 인프라랑 데이터 플랫폼도 빼먹었네. 아무튼 그것까지 다 아울러서 얘기해야 되는데 그건 쉽지 않죠. 네. 네. 그렇군요. 저는 박 박사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사람은 그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네, 근데 그쵸. 여러 번 고쳐 쓰는 거 말씀드렸지만 아닙니다. 박 네. 박사를 보면서 사람이 고쳐지기도 한다. 박 아, 박사가 스스로를 고치고 있는 그런 과정을 옆에서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뿌듯해요. 왜냐면 박 박사는 원래 그럴 거면 쓰지 말아야지 주의였거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네, 오랜 청취자분들은. 근데 이제 박 박사가 뭐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 하는 그런 과정을 몸소 체험하고 계시다. 네, 그래서 매우 뿌듯합니다. 아니,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맥락에서는 그건 좀 공감이 가요. 고쳐 쓰려면 리소스가 너무 많이 들어. 지금 박 박사 립소스 고갈 직전에 가 있다 이거죠, 그죠? 쓸 수 있는 데까지 아니, 다 써가지고. 고쳐 쓸 수 있어. 고쳐 쓸 수 있어. 그치,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근데 너무 많이 들어. 아이고. 많이 들죠. 딱 죽기 직전까지 들죠, 그죠? 야, 진짜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에는 그래도 좀 고객은 있고 내가 어떻게든 나가기 전에 이리저리 만들어야지의 위치에 있었다면 지금 최근 한 3개월간은 아직 대부구 베타도 아닌데 어영부영 고객한테 보여줘야 돼갖고 나가 있고 근데 이미 나가 있는 건 그 사람들은 베타고 대부구 알바 아니고 이런 상태에서 아니 그거 대부라니까요 라고 말하기에는 이미 이것 때문에 투자 받고 있고 이런 식이고 막 이래버려갖고 다들 이런 타이밍엔 비슷하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 제품 그대로 바로 그러니까 제가 좋았던 지점이기도 하지만 지금 힘든 지점이기도 한데 회사 사람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 걸 다이렉트로 우선 써요. 저희 제품의 고객은 저희 회사 사람들이야. 우선. 예. 그 상황에서 내부 고객. 이거를 고객한테 딜리버리 하는 건데 그거의 버전 차이도 없이 지금 하고 있으니까 힘들다는 건 맞는 것 같고 그건 빨리 이제 뭐 최근 녹화일 기준 바로 오늘 내일 수준으로 정리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은 이제 저도 힘들고 우리 모두 다 같이 힘들고 이런 상태여서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들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종종 이렇게 박 박사의 고군분투기, 성장기 간간히 들으면서 스타트업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네, 이런 마음을 다잡으면서 네. 근데 진짜 지금 여기는 하는 일에 너무했어. 감사하자.
나오면 아니, 지옥이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박 박사가 아니 지금 뭐, 지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러고 보니까 매일 매 방송마다 AI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우리 삶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AI 도구를 만족스럽게 잘 쓰는 사람 있고 좀 불만족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는데 오, 이렇게 AI 도구에 만족하는 정도가 본인이 하는 일 혹은 직군마다 다를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IT 부서에 있는 사람하고 HR 부서에 있는 사람하고 IT 도구에 만족하는 정도가 다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해볼 수 있겠죠. 근데 마침 이런 거 관련된 조사 연구가 있었고 이 연구 결과가 얼마 전에 신문에 보도가 됐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오, 이게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제가 잠시 화면 공유를 해서 기사를 좀 띄워볼게요. 네, 요 기사고요. 네, 전자신문에 게재가 된 기사고, 네, 제목을 보시면은 생성형 AI 써보니 영업 만족, 법무 실망. 네, 여기서 영업하고 이제 법무는 서로 다른 직군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음, 네, 2024년 7월 11일에 발행된 그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사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AI 도구를 사용하는 것에 얼마나 만족했는지 만족도를 조사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2023년 10월하고 2024년 2월 이렇게 두 번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 음, 두 기간 동안의 만족도 값을 비교해 본 거죠. 비교해 봤더니 어떤 직군은 만족도가 상승하는 곳이 있었고 어떤 곳은 이제 하락하는 곳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직군을 비교한 그런 연구가 있었는데 그 내용을 소개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요 같은 음, 연구 결과가 전자신문 외에도 여기 보시면은 연합뉴스, 요거는 이제 중앙일보, 조선일보 이런 데도 네. 다 같은 연구가 이제 소개가 됐습니다. 그 같은 이야기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방금, 이야기가 됐었어요. 네. 네. 방금 이 전자신문 기사에 나온 바 그래프의 인터벌이 굉장히 불편하네요. 아, 이거 그래프 가지고도 할 얘기 무진장 네. 많은데 제가 그거는 좀 참을게요. 이거 말고도 할 얘기가 많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이거 말고도 불편한 게 많습니다. 아, 그래서 요 기사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네, 요거는 이제 글로벌 컨설팅 업체에서 진행한 조사 연구의 결과이고요. 네, 베인 앤드 컴퍼니라고 하는 컨설팅 업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세계 여러 업종의 기업 200곳 경영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을 어떻게 한 거냐면은 이게 분기별 조사를 하나 봐요. 그래서 지금까지 두 번 진행이 됐는데 작년 10월에 한 번 했고 그다음에 올해 2월에 한 번 했고 이렇게 두 번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항이 이거예요. AI 도구가 기대치에 부합했거나 그 이상이었다. 요거에 이제 아마 예, 아니오로 답을 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예라고 답하면 만족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족한 사람들의 비율을 두 조사 간에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 봤더니, 이제 직군마다 달랐어요. 여기 보면 여러 직군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일단은 그 만족한다고 답한 응답 비율이 가장 많이 상승한 분야는 영업 직군이었어요. 그래서 1차 조사 때 76%였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82%로 6%포인트 상승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상승한 직군은 소프트웨어 코드 개발, 그 다음에 마케팅, 고객 서비스, 이런 직군들이 상승했다. 4%포인트씩 상승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직군들이 대표적으로 상승한 곳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거꾸로 하락한 곳들이 있겠죠. 여기 그래프에도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제일 많이 하락한 직군이 법무 분야라고 해요. 법무 쪽. 그래서 작년 조사에서 71%였는데 이번에 53%로 하락했다고 합니다. 18%포인트 하락한 거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하락한 곳이 운영 직군, 그 다음에 인사, HR 쪽, 그리고 여기 지식 노동자 보조라는 이름으로 표현을 해놓은 게 있는데 여기 이제 놀리지 워커를 이렇게 번역한 것 같아요. 여기도 한 10%포인트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자면은 영업,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마케팅, 고객 서비스 이쪽은 상승했고 법무, 운영, 인사, 지식 노동자, 보조 이쪽은 하락했다. 그래서
생성형 도구에 만족하는 정도가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것이 직군마다 다르더라. 이런 결론을 보여주는 그런 연구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기사는 어떻게 마무리를 하냐면 여기 보시면은 네, 이제 해석을 하겠죠? 이렇게 국내 AI 업계 관계자의 인터뷰를 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영업과 코딩은 모범 데이터가 많아 생성형 AI가 올바른 답을 내놓도록 다듬는 것이 비교적 쉽지만 법무 등 분야는 반대로 실전 정답 재료가 부족하다며 이런 고난도 업무에 관한 전문 AI의 개발이 활발한 만큼 더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네,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다른 분석 결과도 하나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생성형 AI의 성능 만족 답변율은 이번 조사 평균이 77%로 전 분기 81%보다 4%포인트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다른 신문사들의 기사도 네, 같은 요지로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우선 기사는 요 정도 요약해서 설명드리고요. 자, 이렇게 그 기사를 제가 하나 소개해 드렸는데요. 우선은 두 분은 이 기사 내용을 좀 제가 요약한 내용을 듣고 보니 무슨 생각이 좀 드세요? AI 도구와 관련해서. 우선은 기은님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 여기에서 말하는 200곳이라고 그러니까 곳이라고 하면 경영진 200명이 아니라 업체 200곳이라는 것인가요? 경영진 음, 200명입니다. 경영진 경영진 200명. 200명. 네네네. 그렇군요. 우리 근데 이거 얘기할 때 이 연구의 엄밀성이나 연구의 설계 부분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지지 않아요? 뭐 자유롭게 이야기하세요. 네. 오늘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 아, 하시래요. 그래요? 네, 아, 우선은 좋아요. 이 알겠어요. 기사를 이제 요약한 내용을 듣고 나서 드는 생각을 네. 일단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들었던 생각을 나눠보려고 네. 합니다. 네, 어떤 생각이 좀 음. 드셨어요, 두 분? 그러니까 자유롭게 우선 말씀해 주세요. 경영진 레벨의 설문조사라고 했음은 이제 경영진이 그 HR 분야에서 예를 들어서 하는 태스크와 그리고 일반 직원들이 하는 그런 태스크가 굉장히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직군별로 만족도가 이렇게 차이가 났어요를 이야기하는 게 경영진만의 답변으로 뭔가 해석을 하는 것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우선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진들의 응답이기 때문에 실무자들의 응답은 이거와 다를 수 있을 거다. 네네네. 경영진들이 실무를 뭘 알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죠? 네. 네.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일반 실무자들을 해석해도 되느냐, 그죠? 네.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 또 그런 무슨 생각 생각이 드세요?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 생성형 AI를 활용을 해서 어떤 태스크를 좀 해결하려고 했을까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왜 불만족했는지에 대한 이유도 조금 알아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선은 참고로는 이 원본 보고서에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어디에 쓰고 있고, 그렇군요. 네. 어디에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유는 무엇이었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긴 합니다. 왜냐면 이거 문항 하나만 물어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쵸, 경영진들을 그쵸. 모셔놓고, 그죠? 네. 원조사 결과는 있긴 합니다. 박 박사는 좀 어떤 생각 들었나요? 저는 우선 당장 방금 최근에 얘기했던 원조사에 대한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한글로 번역된 요약된 기사인 거잖아요. 그러면, 나쁘게 말하면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원본 기사 봐야지. 원본 정확하게 리포트를 봐야죠. 그래야지 실험 설계는 어떻게 했는지, 질문은 뭐로 했는지, 방금 말한 생성형 AI의 사용이라는 것이 어떤 카테고리인지조차도 지금 여기에는 전혀 소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정말 생성하는 것에 대한 태스크를 수행해갖고 얻은 결과물인지 아니면 나의 작업 보조를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이 도구에게 어느 정도의 작업 완성도 혹은 어떤 태스크를 기대한 채로 한 설문조사인지 등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선 두 만족도라는 숫자 자체를 어느 정도로 평가할 것인가부터 기준이 없는 상태다. 이기 때문에 지금 기사 내에서 나쁘게 말하면 정보가 1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너무 없어서 이것만 가지고 뭘 해석하기가 어렵지 않냐는 이야기인 그쵸. 거죠? 그러니까 생성형 AI 태스크라고 퉁쳐서 얘기하기엔 그 만족도 점수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아무것도 없는 아무 말이기만 해갖고. 그렇죠.
예, 맞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당장 이거예요. 지금 당장 법무랑 영업이었는데, 영업이나 마케팅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광고 문구 한 개쯤 만들어줘 해서 만족스러울 수 있는데, 법무는, 자신의 법무 해석하기 위한 의견서 전체를 다 작성해줘 같은 거에 대한 태스크를 기대한다거나 이런 식일 거란 말이에요. 짐작을 해보자면. 상상이나 아래를 펼쳐보자면 당연히 음, 그러면 법무 쪽은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태스크를 주고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보는 거고, 앞에 있는 영업이나 마케팅 같은 경우는 그 사이에 사실 쓰는 실력이 늘어서 그것 때문에 더욱더 만족스러워질 수 있고, 혹은 음, 그리고 지금 사이에 그 연구 기간 중에 정도라면 그 정도 얕은 컨텍스트는 이제 그냥 커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금 모델들의 성능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스크의 정도나 수준에 따라서 만족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설문인데, 태스크 정도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지금 뭘 해석하라는 거지? 같은 상태가 음. 되는 거죠. 음,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리고, 하는 일이 전혀 다른데 직군을 비교하는 게 말이 되냐. 그 그죠, 만족도 그죠. 차이가 있으면 태스크가 어, 다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음, 음. 그런 차이의 원인과 관련된 분석을 해야만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이야기가 의뢰 맞아요. 잘 없다. 이거를 부서로 분리는 해놨지만, 부서 때문에 만족도의 차이가 있을 것처럼 설명도 해놨고, 당연히. 그런데, 음, 딱 봐도 태스크의 난이도나 태스크에 기대하는 바나 태스크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일 텐데, 같은 느낌일 거란 말이죠. 예를 음, 들어서, 법무부라고 했지만, 사실 자신들의 법무부 역할에 대해서 내부 직원들에게 홍보하는 홍보 문서를 작성해줘 라고 하면은 영업이나 마케팅에 가까운 태스크를 수행하는 거고, 그 태스크는 굉장히 만족스러울 수 있죠. 자기들이 전혀 못하는 일일 텐데 대신 해줄 거 아니야. 그런 식이 아닐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더 음. 만족스럽지 않을 거고, 모르겠어요.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아마, 아, 네. 네, 기윤님. 그리고 여기서는 더 나아가서 이제 만족도라고 퉁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엄밀하게 조사에서는 이 생성형 AI 도구에 대해 기대치를 부합했거나 그 이상이었다 또는 그 이하였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AI 도구에 대한 실제적인 기대치 레벨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이게 만족도 4라고 해도 이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치 대비 얼마나 만족하느냐를 그냥 이렇게 다 퉁친 값인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 음, 엄밀하게 했어야 됐으면 뭔가 음, 기대치 값을 한번 그 수집하고 그거 대비 얼마나 좋았는지 나빴는지 그거를 수집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음.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도 공감이 좀 이거는 가네요. 네. 주관적인 그런 태도를 묻는 그런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갖는 한계이긴 하죠. 그죠? 그죠, 음, 그 그죠. 측정치를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할 거냐, 실제 뭐, 태도를. 맞아요. 기본적인 지금 방금 말한 기대치라는 게 일종의 보정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질문이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음, 들어, 사람에게 어떤 태스크를 기대한다. 라든지, 그 다음에 AI에게 어떤 태스크를 기대할까. 라든지, 이런 거 정도를 질문을 해서 보정할 만한 데이터를 만들어 두고 기대치 대비 만족한다, 안 한다라고 설명을 했다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지금 얘기하다 음, 보니까 드네요. 음. 음. 자, 우선은 어, 두 분이 역시 대단하다 생각이 들었고요. 아마도 평소에 우리가 데이터 홀릭에서 얘기해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잘 문제점들을 짚어주신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졌는데 일단은 두 분이 말씀하신 그런 요인들을 다 그 해소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부서 간의 일이 만약에 똑같고 그다음에 경영진이 아니라 실무자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측정 방법을 정교하게 구성했다고 전제하더라도 이 연구는 문제가 많습니다. 이 음, 연구라기보다는 이 해석에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지점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우선은 아까 우리 봤던 그래프만 제가 잠깐 좀 크게 띄워볼게요. 잠시만요. 네, 요게 이제 전자신문에 게시된 그래프이고요. 이제 아마도 그래프 디자인을 보시면은 그 여기 보면 오른쪽 아래 자료 베인 앤드 컴퍼니라고 되어 있죠. 네, 요게 이제 원본을 좀 이해하기 쉽게 그래프를 새로 전자신문에서 만들지 않았을까 싶죠. 그죠? 네, 그러면 음, 이제 원본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걸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음. 이 기사의 원문을 봐야 아까 박 박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측정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해보면 이 베인앤드 컴퍼니 한국 지사의 웹페이지가 있고 또 타고 들어가 보면은 이제 그 미국 본사의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원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이게 이제 원본 보고서예요. 꽤 체계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절차로 분석을 했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했고, 그리고 그 단순한 만족도 문항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문항들도 사용을 해서 연구 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아까 그 요 그래프 있잖아요. 전자신문에서 아, 요 그래프. 요 그래프의 원본 그래프는 뭐냐면 이거예요. 아, 요 그래프가 방금 그렇게 변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크게 띄워놓고 일단 얘는 그 인터랙티브한 그래프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포인트가 두 개가 있잖아요. 네. 네. 요 이제 분홍색이 이제 작년 10월, 그다음에 갈색이 올해 2월에 한 조사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비율이 표기가 됩니다. 표기가 되고 Y축에는 이제 여러 직군들의 이름이 나열이 되어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얼마나 상승하거나 감소했는지 차이값을 퍼센트 포인트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줄여 가지고 대표적으로 많이 상승하거나 줄어든 것만 뽑아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원본을 보고 이야기하면 더 풍성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죠. 네. 자, 우선 요거를 좀 띄워놓고 우선은 이제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거는 직군 간의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죠? 어떤 직군은 만족도가 상승했는데 어떤 직군은 떨어졌다. 예를 들면은 그 HR 운영 법무 직군은 다른 직군보다 AI 도구 만족도가 더 떨어졌는가? 이런 질문으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왜냐면 이 자료를 가지고 어떤 직군이 다른 직군보다 만족도가 더 증가했거나 감소했다 이런 식으로 직군끼리 비교하는 게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앞에서 두 분이 지적해 주기도 했는데 조사 대상자가 200명이거든요. 네. 200명을 15개 직군으로 쪼갠 거예요. 그러면은 각각의 직군에 균등하게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직군당 13명 응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HR 직군이다 그러면 전 세계 HR 직군 임원 중에 13명한테 물어봤더니 작년에는 11명이었는데 올해는 9명이 AI 도구에 만족한다고 답변한 것 뿐이에요. 이걸 두고 HR 분야 AI 도구 만족도가 85%에서 73%로 감소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죠. 같은 사람도 아닌 거죠. 같은 사람도 아니고요. 네. 아유. 그러니까 직군끼리 비교하는 게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 영업 직군 만족하는 사람 아까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76%에서 82%로. 그래봤자 작년에는 10명이 만족했다고 답했는데 올해는 11명이 만족한다고 답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비교하는 게, 그쵸? HR은 11명에서 9명으로 2명 감소했고 영업은 10명에서 11명으로 1명 증가했으니까 영업은 만족도 상승했고 HR은 감소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실제로 이 문항에 응답한 사람은 200명보다도 더 작아요. 그렇겠죠. 모든 응답에 모두가 다 응답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쵸. 그쵸. 응답에 참여한 사람 중에 일부는 AI 도구 안 써본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응답을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요 그래프의 왼쪽 하단에 보면은 자, 여기 아주 조그맣게 써 있는데 여기에 제외한 뭐라고, 응답들이 있군요. 아직 답하기 이르다, too early to tell 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했대요. 200명 중에 만약에 이렇게 제외한 경우가 20%만 되어도 전체 200명 중에 160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직군으로 쪼개면 15개 직군이니까 13명에서 11명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는 이렇게 제외한 사람이 20%보다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그럼 만약에 20%가 응답하지 않았다라고 간주한다면 이걸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HR 직군의 비율을 대입을 하면은 AI 도구 만족한다고 답한 사람이 이전 조사에서는 9명이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8명으로 1명 감소한 겁니다. 이걸 두고 AI 도구 만족도가 12%포인트 감소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네, 매우 과도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음. 그래서 직군 간에 누가 늘어났고 누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표본이 너무 적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일단 여기 보면 그래도 어떤 패턴이 있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만족도가 증가한 직군하고 감소한 직군 간에 아무런 차이도 없는 거냐? 일단 기본적으로는 표본이 너무 작기 때문에 직군 간 비교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굳이 찾자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찾아보려고 무진 애를 썼거든요. 네, 어떤 차이가 있을까?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 우선 제가 찾은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단순히 전년 조사에서 높았던 직군은 올해 감소했고요. 네, 작년에 낮았던 직군은 올해 증가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제가 요 그래프의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요걸 가지고 챗GPT 시켜가지고 그래프를 하나 그려봤거든요. 어떻게 그렸냐면은 요렇게 그렸어요. 정렬 순서만 바꾼 겁니다. 네, 다른 건 다 같고 이제 뭘 기준으로 정렬을 한 거냐면은 작년 조사, 2023년 조사의 AI 도구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 요 분홍색 있죠? 요걸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요 갈색은 올해 조사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올해 감소했으면 파란색으로 칠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증가했으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정렬을 해보면 이제 약간의 패턴이 좀 보입니다. 어떤 패턴이 있냐면 만족도가 감소한 파란색 선부는 여기 중앙값 기준으로 대부분 상단에 위치하고 있죠. 반면에 만족도가 증가한 빨간 선부는 다 밑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단순히 작년에 만족도 비율이 너무 높았으면 올해는 평균에 가깝게 낮아졌고 반대로 작년에 너무 낮았으면 올해는 평균에 가깝게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현상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험을 봤는데 이번에 시험 점수가 엄청 높게 나왔어요. 다음에 시험 보면은 그거보다는 점수가 조금 떨어지기 마련이겠죠? 반대로 이번에 시험 봤는데 엄청 낮게 나왔어요. 그러면 다음 시험은 그것보다는 조금 올라가기 마련이죠.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냥 수집한 데이터가 우연히 평균과 많이 달랐으면 다음번에 또 수집을 하면 평균과 가깝게 조정되는 것 뿐입니다. 이거를 평균으로의 회귀라고도 하고 혹은 기저효과라고도 하죠.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거에서 또 벗어난 것들이 있어 보이기는 하네요. 그건 맞나요? 벗어난 것들 어떤가요? 그러니까 평균으로의 회귀라고 해석하기에는 네. 과도한 변형이 있는 특이한 직군이 있긴 하지 않나요? 밑에 있는 애들 중에 요 파란 애들. 그 얘기하는 거죠? 그걸 아니라고 가정하더라도 리갈은 유난히 특이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 제가 얘기했죠? 네. 직군끼리 개별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다. 그쵸? 전체 그러니까 패턴만 어느 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왜 이 조직은 많이 떨어졌나요? 이 조직은 왜 많이 올라갔나요? 라는 걸 해석하기에는 개별 직군의 표본이 너무 적은 거예요. 전체 패턴만 어느 정도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저는 그러니까요. 지금 이 네. 패턴 이야기하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다고는 생각하는데 굳이 찾자면 이 정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했습니다. 가지고 뭐 어떤 직군은 증가했네, 어떤 직군은 감소했네 얘기하는 게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전반적으로 보면 높았던 애들은 떨어졌고 낮았던 애들은 올라갔다. 평균으로 회귀했다. 정도만 이야기할 수 있을 뿐인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직군끼리 안 쪼개고 비교하는 건 의미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샘플이 확보된다고도 볼 수 있으니까. 네. 그럼 이제 전반적으로 직군 쪼개지 않고 봤을 때 전반적으로는 AI 도구 만족도가 작년보다 올해 떨어졌는가? 여기 맨 밑에 보면 오버럴이라고 있죠. 여기 보면은 네, 작년에 81%였는데 사실 작년이라고 말하는 것도 좀 뭐예요? 그냥 전 분기입니다. 4개월 전이에요. 네. 81%였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77%로 전반적으로는 떨어졌어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말이 될까요? 작년보다 떨어졌다?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2023년이랑 2024년의 응답을 비교해서 증감 논의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게 같은 대상한테 두 번 물어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고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23년 10월에는 198명한테 조사했고 24년 2월에는 200명한테 조사했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람 대상으로 반복 조사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종단 연구가 아니라 횡단 연구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종단 연구를 했다.
같은 대상을 추적 조사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반드시 보고서에 기재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공이 많이 드는 연구 방식이거든요. 돈도 많이 들고 에너지도 많이 들고 그죠? 그리고 신뢰도가 매우 높은 조사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사를 했다면 강조하고 싶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몇 명은 탈락했다 이런 이야기도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런 이야기가 없는 걸로 봐서는 작년 조사에 참여한 사람하고 올해 조사에 참여한 사람이 서로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조사에 참여한 사람의 특성이 전혀 다를 거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회사 홈페이지를 보면은 그 영업 대상이 전 세계예요. 뭐 북미, 남미, 유럽, 아시아 등 매우 다양하거든요. 그럼 이제 이럴 수 있는 거예요. 2023년에는 미국, 캐나다, 영국 이런 기업의 임원들만 잔뜩 응답을 한 거죠. 그리고 올해는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런 기업의 임원들만 잔뜩 응답했을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2023년 응답자는 전부 다 영미권 국적이고 2024년은 전부 아시아 국적이었다. 그러면 연도 간을 비교하는 게 아무 소용이 없겠죠. 어떤 차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연도의 효과인지 아니면은 이 사람들의 국적이 달라서 그런 차이가 만들어진 건지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얘기한 거는 지금 국적이었는데 이거 말고도 AI 도구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만한 다른 변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그쵸. 산업 분야라던가 뭐 매출 규모라던가 종사자 수라던가 아니면 그 조직의 업력이라던가 이거 말고도 변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두 조사 간에 이게 다 다를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국적 외에도 이런 다른 변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이런 게 이제 통제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두 조사 참여자가 전혀 다른데 이걸 가지고 만족도가 뭐 감소했다, 증가했다 이렇게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연구는 이제 비유하자면 이런 식으로 연구해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AI 도구 만족도를 조사하는데 이제 비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올해는 제가 기은님하고 기은님 동료들한테 조사를 해요. AI 도구 만족하느냐. 물어봤더니 80%가 만족한다고 답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 조사를 하는데 이번에는 박 박사하고 박 박사 동료들한테 AI 도구 만족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60%가 만족한다고 답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AI 도구의 만족도가 80%에서 60%로 감소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꼴인 겁니다. 말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네. 알아보려면 조사 대상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쵸. 올해도 내년에도 똑같이 뭐 올해 기은님과 동료들한테 물어봤으면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그분들한테 물어보고 그죠? 올해 박 박사하고 동료들한테 물어봤으면 내년에도 똑같이 물어본 다음에 비교를 해야 똑같은 사람들의 만족도가 뭐 상승했다 하락했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죠? 네. 그래서 두 조사 응답자의 특성이 비슷하다고 간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조사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 것은 이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조사 결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이 정도만 얘기할 수 있어요. 기업 임원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77%가 AI 도구 활용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요 정도까지 말한다면은 수용할 수 있어요. 이거를 직군별로 쪼개지 말고 연도별로 비교하지 말고 요 정도만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면 쪼개거나 비교하는 순간 대표성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사 결과를 볼 때 이제 반드시 우리가 염두해야 되는 것이 대표성인 거죠. 이 자료가 우리를 대표하고 있는가, 우리 주변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는가, 이걸 항상 염두하고 이 결과를 살펴봐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냥 조사를 통해서 얻은 값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그냥 우연히 그렇게 나온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직군별로 비교하고 싶으면 각 직군을 대표할 수 있게 샘플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시기별 차이를 비교하고 싶다면 시기별 차이를 대표할 수 있게 자료를 수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일단 이 조사 가지고는 직군 간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다. 조사 참가자 200명인데 15개 직군으로 쪼개면 직군당 13명밖에 안 되는데 대표성이 사라진다. 연도 간 비교하는 것도 의미 없다. 작년이랑 올해 응답한 사람이 서로 다르다. 그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그냥 임원 중에 몇 %가 어느 정도 만족한다고 답했다까지만 이야기할 수 있다. 이제 이거 말고도 여기 이제 제가 다른 얘기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측정 도구가 어떻게 생겼고 응답 보기는 어떻게 생겼고 조사 방법은 적절한가 등등등 이야기할 게 너무 많은데 네, 그거 말고 그냥 요거 하나만 놓고 이야기하더라도 그리고 아까 제가 소개해 드렸던 이 전자신문에서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와 관련해서도 짚어볼 것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독자 입장에서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과 관련해서만
네, 의견을 좀 보탰습니다. 이게 이제 제 페북 타임라인에 보면은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이거를 해석하는 그런 온갖 그런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경험 토대로 나 어느 직군에 있는데 우리 주변 사람들 어떻다더라, 내 동년배들 어떻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이런 네네. 썰들을 엄청 푸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그러면서 오해가 굉장히 확산이 되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지 않고 푸는 썰은 사실상 다 의미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오해가 퍼져 나가는 것을 막아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에 좀 자료를 살펴보게 되었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자료를 보는 것은 좀 훈련이 필요해요. 그죠? 뭐 직접 연구를 설계하고 조사를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요럴 때 챗GPT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조사 데이터하고 결과를 주고 챗GPT한테 이렇게 해석해도 되냐? 해석에 어떤 오류가 있느냐? 해석할 때 뭘 주의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오늘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을 대부분 다 짚어줍니다. 왜냐면 이거는 특별히 아주 고도의 훈련을 받아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어느 정도 연구 방법, 조사 설계와 관련된 지식만 있어도 짚을 수 있는 그런 한계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기사의 그 조사 연구 결과를 보셨다거나 아니면 어떤 논문을 봤을 때 해석하기가 어렵다면 지금은 이런 챗GPT와 같은 그런 모델들의 도움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음. 네. 이렇게 해서 AI 도구의 만족도가 직군 간에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기사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를 연구를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 보았고요. 제 얘기 들으면서 두 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두 분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저는 이 연도별, 직군별 비교를 안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말에 굉장히 큰 공감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 여기에서 굉장히 또 중요하게 작동할 것 같은 변인이, 그러니까 이 GenAI를 얼마나 업무에 오랫동안 적용해서 사용을 했는지, 또 되게 중요한 변인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용을 얼만큼 오래 했느냐도 저는 되게 만족도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냥 들어서 이제 그런 것도 같이 조사했으면 재밌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초반에 아주 간략하게 언급을 했지만 저는 굉장히 저 그래프가 많이 심히 불편해서 그러니까 저 그래프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었을 거잖아요. 근데 저 맞아요. 그래프만 놓고 보자면은 만족도 스케일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오른쪽에 나타나 있었던 그런 만족도 하락의 폭이 굉장히 크게 보여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잠깐 사람들이 키울까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보시면은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인사의 73 여기에서 이제 85 간의 이제 간격을 이렇게 보시면은 떨어졌어. 예, 아주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만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논의를 하게 되었다면은 당연히 오른쪽이 만족도 하락한 인사 운영 법무 쪽에 굉장히 포커스가 되었겠죠. 그렇게 하면서 그렇죠. 이제 여기 이제 내 경험을 살을 붙이면서 이 그래프의 내용에 조금 더 사람들이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요렇게 데이터 시각화를 제작을 하면은 상당히 위험이 크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게 축이 되게 이상하네. 왜냐면 그쵸. 실제로 제일 많이 떨어진 거는 법무거든요. 18% 네. 포인트 떨어진 건데 지금 인사는 12% 포인트 떨어졌는데 이 간격을 보면 여기가 더 넓네요. 이거는 그러네. 그건 제가 안 봤는데 네. 어떻게 된 거지? 아니, 그래도 꽤 열심히 만든 그래프라고 이렇게 보이긴 떨어졌는데?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85, 열심히 73은, 만드는 거죠. 네. 아니. 그러니까 좀 들어봐요. 85, 73은 그래도 왼쪽이랑 어떻게든 맞춰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큰 거예요. 그런데 71, 왼쪽이랑 54, 맞추려고 노력했다? 73이 76보다 크진 않잖아. 76이랑 77은 1 이렇게 정도 차이 비교했을 때. 나고, 네. 73이랑 76, 77은 그 정도쯤 차이 나고, 80, 81, 82, 85는 그 정도쯤 차이 나요. 81도 제가 열심히 봤거든요. 거의 맞게 그렸어. 그런데 얘네를 그려놓고 법무를 그리려니까 빈 공간이 밑에가 너무 긴 거야. 거기다 그러니까 맞추느라. 법무를 어쩔 수 없이 뭉갤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이 그래프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네네. 그래서 80일이랑 80일이 거의 같이 보인다만으로도 노력을 많이 그래? 했다로 보이긴 합니다. 네. 많이 봐줘서. 네. 아유, 이 정도면 아주 만족스럽게 그렸지. 어, 아, 네. 기은님 납득하지 못하는 저 표정. 아니, 그래서 사실 85에서 73이 크게 차이 난다가 눈에 보인 게 아니고 71에서 53이 제일 커 보이는데 왜 이렇게 조그맣게 그렸지가 제일 먼저 보이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그 이제 뭐 개별 그래프의 디자인을 이야기하는 것도 물론 별도로 의미가 있는데 저는 애초에 이런 그래프를 그리려고 시도한 의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여기 목적은 직군간에 달라요 이야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직군간에 달라요를 얘기할 수 없는 조사 결과를 가져와서 지금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애초에 이 그래프는 그리려고 시도를 하지 않았어야 될 그래프라는 거죠. 네. 아무튼 뭐 그래프만 놓고 보면 얘기할 게 또 네. 많이 있기는 하죠. 원래 그래프가 이거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원 그래프가 되게 잘 덤벨 차트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그려졌는데 뭐 이 왜 정도는 여기 그죠? 있는 많은 정보를 누락하고 저렇게 그렸을까라는. 뭐 오늘 그래프 얘기하려는 건 아니었지만 뭐 아마 이제 유추를 해보면 이 네네. 그래프를 만약에 우리나라의 기사에 실어두면 독자들이 과연 이해할까? 이해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던지고자 했던 메시지가 그러니까 이 기자들이 던지고자 했던 메시지가 전달이 될까? 이런 논의 끝에 우리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좀 더 명쾌하게 정리하고 독자의 수준에 맞추자 해서 나온 게 이거다 하는 생각이 드는 뭐, 거죠. 뭐 우선 지면이라는 한계도 봐야 될 것 같아요. 덤벨 차트에서도 보시다시피 사실 각 위치에 숫자를 표시할 수 없고 표시한 채로 출력됐다가는 굉장히 복잡하게 표현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요약 정리하는 방향성 자체가 동의는 안 되지만 숫자를 표시하기 위한 방식을 어떻게든 했었어야 된다의 상황에서는 좀 공감이 가긴 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웹에 게시되는 자료인데 아니. 기자님 저작권은 그 웹에 게시된 거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려면? 지금 전자신문이 저 인터랙티브 기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부터 드려야 될 리소스가 얼마인지 상상을 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다 감안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 그런 걸 그죠. 감안해서 우리 토양에는 이거야. 가 근데 되는 거죠. 저는 여기에서 지금 우선 직분도 6개로 압축을 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원 많이 오른 덤벨 거랑 제일 많이 내린 거. 네네네. 그래서 원 덤벨 차트에서도 만약 그 6개에 집중해서 스토리텔링을 하고 싶었다라고 하면은 직군을 여기에서 6개로 간소화한 다음에 숫자를 그 각 점 위에다가 표기를 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이렇게 어려움이 없었을 거라는 생각은 좀 개인적으로 들기도 합니다. 덤벨 차트는 유지하고 네네네네. 그러니까 덤벨 막대 차트 그래프를 만들지 자체에서 않고. 지금 저 화살표가 보여주는 게 그쵸. 그 독자의 이거 해석을 좀 나타내는 거죠. 도와주는 큐로서 좀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것들을 가이드하고 있는 거죠. 한국 독자들한테도 보여줬을 때 충분히 저는 한국 독자들도 해석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차트에 그래요? 좀 자주 노출을 시켜주는 네, 줄 필요도 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저도 이거는 되게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보량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있어야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그죠? 여기에는 지금 나와 있는 정보가 꽤 많아요. 표본이 몇 개인지도 나와 있고 제외한 사람이 몇 개인지도 나와 있고 개별 직군의 구체적인 응답도 나와 있고 그죠? 그다음에 축도 고정이 되어 있고 왜곡이 없고 그래서 사실 꽤 잘 만든 그래프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프만 놓고 봐서는 물론 이런 그래프를 만드는 것 자체의 의도성은 좀 비판할 여지가 있지만 근데 이거는 정보량이 너무 없으니까 너무 원자료를 너무 왜곡시킨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는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드는데 근데 만약에 신문에 이렇게 그래프 만들어 놓으면은 독자들이 과연 이거를 몇 초나 볼 거냐 이거를 한 땀 한 땀 이렇게 마우스 오버하면서 읽을 거냐라고 생각하면 또 아닐 것도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거 만드는 분들의 입장을 또 생각하면은 시간과 비용이 엄청 들 텐데 기사 하나 송출하자고 이 공을 들일 거냐 하는 문제가 또 있고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좀 잘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들 간의 그런 관점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양쪽 다 이해가 되는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아니 외국 저널들 이렇게 나오는 기사가 많거든요.
그쵸. 많잖아요. 뭐 타임지나 뭐 이런 거 보면 그쵸. 뭐 올해 그런 게 아니라 뭐 수십 년 전부터도 이런 그래프 나오거든요. 근데 네. 우리나라 그래프는 여전히 이 모양이라는 거죠. 예. 왜 그래야 되냐 우리는. 수십 년 지났는데 왜 계속 이렇게만 그려야 되는가. 우리도 학습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요. 그런 네. 한국 그런 독자들 아쉬움도 수준 좀 그렇게 있구나 낮지 봅니다. 않습니다. 그니까요. 예. 저는 이렇게 해줘도 읽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들거든요. 우리가 그 데이터 리터러시 얼마나 강조하며 그다음에 우리 웬만한 입사 시험 보면은 이런 수치 자료 해석 다 들어가잖아요. 과목으로. 이런 거 해석하는 연습 많이들 했을 거라서 이런 거 좀 보면 좋겠다. 예. 그러면 제가 아까 짚었던 그런 이야기를 아마 원자료였으면 독자들도 짚지 않았을까요? 그죠? 여기 표본 200개라며. 직군을 5개로 쪼갰어? 야, 그러면 한 직군에 몇 명 들어가는 거야? 이런 걸 읽어낼 수 있단 말이죠. 그쵸, 이런 그쵸. 자료가 주어지면. 근데 이걸로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원자료를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면 좋겠다. 그럼 그런 오해가 안 퍼져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이제 드는 거죠. 음. 일단 그래프 얘기는 이 정도 하고. 그래프 짚을 게 많은데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네. 네. 혹시 또 이거 그래프 외에, 그래프의 이런 표현 방법 외에 또 드는 생각 있으셨나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보도를 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보도를 지양해 주세요. 라는 생각이 그냥 네 드네요. 왜냐면은 사실 그러니까 이 서베이 베인이 발표한 거 그냥 보고서 가장 이제 좀 흥미로운 거 내지 좀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가 많이 될 것 같은 것들을 따와서 이제 아마 쓰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그쵸. 드는데 네. 네 조금 더 그러니까 요 얘기가 될 만한 발표된 거리를 뽑아온 거죠. 그쵸. 네. 네, 요 자료를 조금 더 비판적으로 기자분이 먼저 바라봐 주셨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뭐 더 기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똑같은 내용의 보도가 여러 곳에 실렸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회사에서 보도 자료를 냈고 보도 자료를 연합뉴스 통해서 송출이 됐고 그걸 토대로 이제 계속 복붙과 비슷한 형태의 기사가 쏟아져 나온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그럴 저는 가능성이 아마도 높겠네요. 예, 이 기자들 중에 원자료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다. 보도 자료까지만 봤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기자들이 뭐 하루에 기사를 뭐 기자의 역할마다 다르겠지만 엄청 많이 쏟아내야 되잖아요. 이 맞아요, 연구 자료 맞아요. 하나를 언제 얼마나 뭐 붙잡고 있을 수 있겠어요?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언론 환경을 생각해 보면 예, 음, 그런 맥락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네, 들기는 합니다. 예. 뭐 기자라고 이거 볼 수 있는 능력이 없겠어요? 그쵸.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 박사님 또 그래프 말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 있나요? 우선 지금 비슷한 얘기가 조금 나온 것 같아서 조금 더 연결해서 얘기를 해보면 지금 이런 기사가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에 왜 공급되는가, 왜 이런 형식으로 공급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도 해외 자료 중 뭐 사람들한테 전달할 법한 것들을 어 번역해서 제공하는 거를 할 텐데 사실 베인 컴퍼니 같은 경우는 컨설팅 회사로서 제가 알기로는 어떤 분들이 보는 보고서 혹은 어떤 분들과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냐고 하냐면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글로벌로 기업의 임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기업의 임원들은 자신의 주변 임원들 이외의 사람들이 혹은 글로벌로 혹은 어떤 지역에 어떤 임원들의 생각이 궁금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직원들의 생각을 궁금해한다기보다는 그래서 전체 산업 동향을 보고 싶으니까. 네, 그 내 산업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지? 이런 걸 궁금해한단 말이죠. 근데 그럴 수 그게 있군요. 어떤 지금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연구가 내가 정말 확신을 가질 수 있어. 라는 정도의 노력과 리소스가 투입된 연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저의 임원 목숨이 날아가요. 카더라만 나와도 써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사용하기 힘든 상태가 됩니다. 잠시만요. 오늘 근황 시간에 박 박사가 이야기한 거랑도 맥이 닿네요. 그죠? 우리가 뭐 장인이 돼가지고 갈고 닦은 다음에 제품 출시하고 이럴 수가 없다.
그죠? 그쵸. 근데 이제 음, 이게 스타트업뿐만 아니고 이제 여러 큰 기업들 입장에서는 특히나 이번 임원 레벨이라면 더욱더 그런 식일 거예요. 당장 저희가 아는 유명한 것만 해도 삼성은 임원이 1년 혹은 2년이잖아요. 근데 지금 AI를 도입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메타 연구까지 잘 끝낸 그다음에 그 사이에 모델의 개발이나 진행이 완전히 안정적이 된 이후나 시도할 수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네. 어떤 그냥 말 그대로 감이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냥 나의 전문성이거나 나의 전문성에 기대어진 감이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도의 러프한 정보로라도 어쨌든 실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글로벌 임원들은 이렇게 생각해라는 정보라도 나오게 되는 상태인 거죠. 근데 음, 지금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같은 표본인지에 대한 추적조사가 발생하기라도 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뭐 따질 여유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사실 이 연구가 쓸모 있는 연구냐? 저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정보라도 필요한 사람이 있냐라고 하면 그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리고 베인 컴퍼니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 회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글로벌로 대기업들의 임원들을 컨설팅하는 세계에서 제일 머리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연구하는 곳인데 연구 방법론을 몰라서 설문조사를 이렇게 냈겠느냐라고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낼 수 있는 상태에 최대한 우선 내었다라고 본다면 지금 이게 이렇게라도 있는 게 없는 것보다 낫다의 상태인 거죠. 이게, 음. 이게 정보가 없음도 공감은 가는데 정보가 없지만 랜덤이라는 걸 우리가 알지언정 이쯤인 건가? 같은 정도의 정보는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우선 저는 원조사의 그 보고서는 그렇게까지 비판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여기서 한 이 직군 간 비교에 포커싱이 되어 있는 연구가 애초에 아니고 박 박사가 이야기한 대로 전반적인 동향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는 그런 정도 그런 정도의 무게를 갖는 그런 연구거든요. 그 네. 보고서도 마찬가지. 이게 뭐 학술제 실린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그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이게 기사화되면서 그 정보 중에 일부만 샘플링 되면서 오해가 확산되어 나가는 그 부분을 좀 음. 조심했으면 좋겠다라는 왜냐면 이게 학술지 논문이 아니잖아요. 그냥 아니, 회사가 근데, 아마도 영업 목적으로 내놓은 그런 그 자체 서베이 조사인 거니까 자체 서베이 결과인 맞아요, 맞아요, 거니까 그 맞아요. 정도 그러니까, 무게를 우리가 받아주면 충분히 가치가 있죠. 네. 음, 음. 우리가 언제 임원들 얘기를 들어보겠어요, 200명한테. 그렇잖아요. 어, 음, 아니, 뭐, 한국 언론의 현실에 같은 얘기를 해야 될 거냐라고 한다면, 음, 오히려 전 할 얘기가 없어요. 음, 어, 바라는 바가 없어? 기대가 없어? 아니, 존재하지 어. 않는데? 한국은 언론이 아, 없어요. 뭐라고요? 무슨 말이야? 언론이란 게 이 사람 없어. 아주 이게 극단적이고 위험한 무슨, 얘기를 하고 이게 있네. 무슨 언론사가 무언가를 한 거예요? 언론이 아니지. 여러분 아시겠지만 박 박사 개인 그냥, 의견입니다. 데이터 분석의 그냥, 공식 의견이 아니, 아님을. 네. 그냥 그동안 굉장히 올드 패션이었던 사람들이 쇼츠를 낸 것 뿐이죠. 어, 기사 오. 쇼츠를 낸 거잖아. 그냥 자기의 기존 그 지면이라는 매체를 여전히 붙잡고 있는 고객에게 쇼츠를 음, 낸 것일 뿐이에요. 이게 무슨 정보가 있어요. 음, 어, 그쵸. 저는 이런 정보 프로세스가 지금 부족하고 우리나라도 나아질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어, 아니, 아까 김 팀장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기사 하나에 기자가 어느 정도 리소스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불가능에 가깝고, 그리고 가장 돈 많은, 언론사라고 했던 곳에, 뭐지? 데이터 저널리즘 시도조차도 완전히 망가진 마당에 어떤 기대를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음, 당연히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판하고 더 말하면 나아지지 않을까? 아니요. 전혀 아닐 것 같은데요. 그게 나은 방향이기를 기대하는 무언가라기보다는 빨리 정신 차려 그걸 안 봐서 돈이 안 돼서 없어지는 게 맞아요. 응. 뭐 지금 김 팀장이 그동안 얘기한 거 있잖아요. 왜 그 뭐지? 위에 팀장님이 데이터 분석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 그 사람 죽어서 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죽어서라고 안 했어요. 제가 언제 죽어서라 했어요. 그 사람 늙어 죽을 솔직할 때까지라 때까지 그랬지. 네, 늙어 죽을 늙어 죽을 때까지였지. 때까지라고 늙어 죽을 표현하지 때까지. 않았어요. 그냥 그 뭐 사람보다 오래 사세요라고 얘기했어요. 거봐, 오래 사세요 같은 말이잖아. 저 오래 사람 사 죽을 때까지 그게 살아 같은 말 있어라는 뜻 아니에요. 아니야. 저 사람 죽을 때까지 이렇게 당신이 살아 있으면 된다. 이게 같은 말이잖아. 아무튼 근데 같은 말 이제 그 아닙니다. 네. 아무튼 무슨 뜻이냐? 요는 이런 언론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혹은 이런 언론이 돈을 못 벌게 안 봐야 된다가 맞는 거죠. 음, 이 언론을 비판할 거냐?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사람들에 대해 회자가 되었다? 그 사람들 모두 다 저는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이 말하는 무언가를 정보로서 신뢰할 수 없는 발언을 한 사람들이구나 라는 정보가 저한테 생긴 거라서 매우 감사하지. 관계로서는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뭔가 여러 가지 대화는 하겠지.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거 그렇다던데? 이런 얘기는 그냥 걸러 듣겠지. 자연스럽게. 음. 그래서 네. 뭐 SNS 잘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맨스플레인이라고 하잖아요. 뭐 이슈 있을 때마다 말 얻는 사람들. 저도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말 얹을 때 사실 자신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노출하는 것일 텐데 그거 공부하면 할수록 하기 힘들 텐데 같은 생각이 드는 지점이거든요. 근데 잘 얻는 거 보면 대단하신 분들이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앞에 얘기를 안 꺼낸 거였어요. 갑자기 그걸로 넘기시길래 베인앤컴퍼니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한 거였죠. 음. 알겠습니다. 그 박 박사의 언론관 잘 들었고요. 뭐 기은님 혹시 더 아직 받아서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 있나요? 네. 그 이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우선은 두 분 마무리하고 싶으신 말씀 한 마디씩 듣고 제가 정리하면서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기은님? 네, 저도 마찬가지로 SNS 타임라인에서 꽤 많이 보았던 그런 기사여서 요거를 좀 요목조목 이 조사 내지 보도의 허점을 좀 뜯어주셔서 좀 명쾌했고 시원한 그런 에피소드였습니다.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네. 박 박사는 네,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네. 고민이 많이 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어떤 연구가 되었건 어떤 데이터가 되었건 사실 지금 요 1년의 보고서와 1년의 언론 보도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데이터 기반한 의사결정을 하지 마라 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되게 쉽지 않구나. 그리고 쉽지 않다는 걸 사람들에게 전달이 좀 잘 안 됐구나 라는 생각도 좀 같이 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한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는 안전하고 확실한, 우리가 확신에 찬 상태의 데이터를 얻을 때까지 리소스를 투입할 여력이 항상 있는 상태가 당연히 아니거든요. 리소스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람, 비용, 시간을 모두 뜻하는 걸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수집해야 된다에 가까운 활동들이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이 각각의 타이밍에 쓸모가 있는 수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될 텐데, 그거에 관련된 자료였던 것 같고, 심지어 생각해봐요. 지금 이게 아마 보고서가 2013년 2월 설문조사 있자마자 뭐 다음 달 정도에 나왔다고 하면 또 모르겠지만 지금 벌써 8월이잖아요? 그러면 벌써 한 6개월이나 지난 상황이고, 자, 분기별 보고인데도 그 분기가 한두 번이나 더 지나고 나서야 나온 보고서인데다가 그 당시의 모델과 지금의 모델은 이미 또 많이 다르단 말이에요. 다른 경쟁자도 생겼지. 그러니까 이 정보의 신선도라고 표현하는 것 같은데 신선도가 너무 떨어진단 말이죠. 그게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써야 되는가, 아니면은 그 신선도를 위해서 자체 조사라고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그것 때문에 필요해? 그러면 리소스 투입 많이 해야지. 많이 해야죠. 지금 임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제가 볼 때는 임원들이 제 머릿속에서 투입하는 것에 비해서, 아니 제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투입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더 많이 투입해야 된다. 좀 더 정확한 걸 얻고 싶으면 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언제 임원 얘기도 한번 안 들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같이 드는 것 같아요. 얼마나 이거에 대해서 투입하고 있나요? 그래서 정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이런 건 좀 궁금한 것 같아요. 뭐 극단적으로 자체적인 연구를 직접 돈을 써가며 돌리거나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과연 그러할까? 이런 생각도 좀 네. 들고, 예, 네. 그런 지점에서 그런 거냐 이제 다 자기 돈 들여서 하는 거라고 하면 아깝잖아. 그러니까 공개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겉으로 보여주는 것뿐만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에서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언론은 뭐 빨리 세대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와, 네. 뭐지? 펜션만 해도 박박사 지금 그렇거든요. 마무리하고 있는 거 맞죠? 맞아요. 마무리 멘트 하는 중입니다. 네. 네, 네. 우리나라에 펜션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세대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마무리하는 저희가 중인데 펜션 얘기로 넘어가? 네. 그걸로 마무리하려고요. 들어봐요. 알겠습니다. 네. 그게 저희가 학생 때 다니던 펜션 주인분들이랑 지금 제가 벌써 그때에 비해서는 10년, 20년 지났죠? 그러니까 저희 또래 분들이 이제 펜션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랑 이제 이 운영을 해야 되는 수준의 정도가 달라진 건 확실하거든요. 겪어보면. 그래서 언론도 약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세대 교체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막말로 지금 조 교수님들이 저보다 어리세요. 그래서 학계들도 많이 세대 교체를 하고 있는 중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언론도 세대 교체가 할 때가 됐을 거고 아마 그때는 조금 다시 보고 평가하고 알아보고 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신문 기사에 등장한 연구 사례를 놓고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언론 환경 얘기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우선 이제 저도 이런 기사들 볼 때마다 좀 아쉬운데, 근데 이제 국내 언론사에도 대안이 있다는 생각을 요즘은 하게 됩니다. 왜냐면 기사를 AI로 쓰면 되니까요. 네, 그래서 GPT나 클로드 이용해서 기사 쓰면 되고, 네, 분석하고 뭐 그래프 만들고 비평하고 이런 거 다 모델 쓰면 되게 잘 해주거든요. 그래서 전문가 인터뷰도 사실 볼 필요가 없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의 그 방법론을 좀 더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는 똑같은 연구를 소개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언론을 통해서 기사로 나오는 것보다 챗GPT가 기사 형태로 요약해 주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는 정보를 저한테 준다고 현실적으로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방법론이 조금씩 도입되다 보면은 국내 언론사에도 좋은 컨텐츠가 만들어지는 그런 대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박 박사가 이야기한 것 중에 이런 이야기 퍼나르는 맨스플레인, 이거 줄이는 방법 있습니다. 네, 물론 자가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글을 쓰고 나서요, SNS에 바로 올리지 마시고요, 챗GPT한테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이렇게 아니 그 쓰면 정도 어떤 비판적인 비판적인 행동을 아니야. 그 정도 비판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진작에 학습되어서 안 했어야 돼요. 아니요. 그분들은 자신이 굉장히 균형 감각이 있다고 믿으면서 쓰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럼요. 점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챗GPT한테 이렇게 쓰면 어떤 비판을 받을 수 있을지, 또 어떻게 쓰면 글이 더 좋아질지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니야, 최소한 절대 아닙니다. 아주 심각한 어떤 오류는 좀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습관적으로 이미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거봐요. 페이스북에 글 올리기 전에 바로 올리지 않고, 왜 우리 글 쓰고 나서 좀 지나면 나중에 읽어보면 되게 부끄러워지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챗GPT를 통하면은 훨씬 빠른 시간에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박 박사가 이야기한 것 중에 이제 회사의 임원들 입장에서는 의사결정을 굉장히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연구 결과 나오기까지 너무 오래 걸려서 그거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대안이 있어요.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대안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AI를 사용할 수 있어요. 연구하는데. 그 얘기를 다음 시간에 기우님이 해주실 겁니다. 이렇게 다음화 예고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보다 훨씬 더 재밌는 에피소드를 가지고 다시 데이터 올릭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